중국 철학사 오늘은 제4장 공구와 유교의 창설, 우리 책에는 공치우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 철학이에요. 그래서 선진시대,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는 특히 중국 철학이 이렇게 발생했던 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구류 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가하고 도가 두 학파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철학을 연구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별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자 이전의 세계 제자백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선진시대라는 것은 중국 철학의 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도 그랬었는데,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의 선진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철학, 그 시대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철학을 우리가 서양 철학과 연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학을 해석하고 그러지만, 어찌되었든 궁극적으로는 선진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앞 시간에도 이제 철학의 이제 의미, 철학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들 간단히 써놨었는데, 여기 우선 보시면, 여기 현실과 정치라고 하는 거, 학생 여러분들은 그 자료 올려놨던 그 강의록,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책하고 같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정치와 현실 했을 때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의 관계, 여기 이제 여동강 선생 글에 이제 써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상과 현실, 이상의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온갖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세계다라는 뜻이에요. 이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어떤 고통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 삶이 모든 것이 고통만 존재한다면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예법 명교 유가에서 강조하는 것, 주대 예약 문화라는 것은 본래 의미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늘과 인간, 자연과 사회의 정체적 조화. 정체라는 것은 온통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예법 명교라는 것이 이제 예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예라는 것은 신분적 이렇게 질서, 그래서 서로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고, 악이라는 것은 그런 신분적 차이가 있는 존재들, 인간 사회가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현실 사회에서 문화 가치 이상을 장악한 건 지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식인들의 역할의 문제예요. 지식인은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상적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식인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러나 정치 권력,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제왕이에요, 군주. 요즘 뭐 행정부 같은 거 있죠, 삼부. 근데 이 둘이 이제 역할이 다르고 그 집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항상 비틀어져요. 저것이 일치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와 정치의 이원 구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건가, 이게 중국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주대 예약 문화는 이제 앞 시간에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춘추 시대 때 전쟁하고 전국 시대 때 이 전쟁의 차이가 뭔가. 그래서 국인들,
귀족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던 시대가 춘추시대예요. 그래서 전쟁의 규모가 작고 그만큼 기간도 짧고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들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춘추시대예요. 그리고 춘추시대에는 또 이제 그 주나라 왕조의 권위가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 주나라 왕실의 권위도 무너지고 제후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주나라를 이제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징병제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력군이 여기 농민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일반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뭐 영화 보면 있잖아요. 황산벌인가? 거기 보면 백제군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일반 백성들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모는 거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근데 철기는 매우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매우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런 도구들이 이제 전쟁 도구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런 시대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선 전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장군 병법가들이 나오면서 저명한 장군 걸출한 병법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이렇게 살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방이 모두 적을 참수하여 죽이는 걸 장려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많이 죽이면은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또는 큰 어떤 장려금, 돈 같은 거를 벌 수 있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귀무덤, 코무덤 이야기 아시죠? 전쟁터에서 사람 하나 죽이면 돈을 얼마 주니까 사람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해서 무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남자의 글도, 회남자는 이제 황로학, 중국 황로학에서 중요한 문헌인데 유한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욕심 많고 예의가 없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의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그 주대 예양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환장에 이렇게 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런 것들 쭉 써놓은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천하가 혼란스럽게 되고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천하가 혼란스럽게 된 거, 이걸 예약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동양 철학은 무슨 진리가 뭐냐,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이런 거 찾아가는 거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 하는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천도에서 인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도, 형이상학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논육과 요지의 글도 이렇게 제자백과에 쭉 돼 있는데 이렇게 사기에 이렇게 보시면 논육과 요지랑 글에 있어요. 6가지 학파에 대한 일이 쭉 설명돼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84, 85쪽에 그게 쭉 설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양, 유가, 묵가, 법가, 명가, 도덕가, 뭐 농가에서 뭐 종행가 등등등 쭉 있는데 여기 책에서는 6개만 이렇게 쭉 설명돼 있어요. 그것은 이 6개 학파가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 84, 85쪽에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보시고, 그 86쪽에 보시면 이제 공자의 철학, 종교 및 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551년에서 479년 이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연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철학사에서 이렇게 생존 연대가 거의 분명한 양반은 이제 공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논어를 보시면 논어의 여러 왕들 이름, 당시의 사람들 이름이 나와서 그걸 갖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자가 어디로 이렇게 주유천하했는가 이것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분명해요. 나머지 사람들의 연도는 다 거의 추정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춘추 말기를 뜻해요. 춘추 말기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철학사상의 내용 보시면 여기 이제 제일 재밌는 내용은 사기에서 보면 우리 책에는 86쪽이에요. 공자가 노담에게 예를 물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기 공래에도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공자가 이제 그 상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예를 지내는가, 상례를 치르는가, 그런 거에 대해 물어본 것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알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것은 공자에게 노자의 철학 또는 노자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면, 그리고 공자가 그만큼 존경했던 인물이 노자라고 한다면 왜 논어에는 그런 글들이 없는가,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논어라는 책이 공자의 제전제자라고 그래요. 제자의 제자 때. 이게 전국시대 초기에 이렇게 편집되었는데, 그 당시에 편집되었을 때 자기 선생을 높이기 위해서 노자하고 관련된 내용을 싹 빼버렸을 수도 있어요. 제일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 객관적 증거 다른 것들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자보다도 노자가 앞에 인물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아래 써놓은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공자를 쓰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옛날 호적부터 이런 면 양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자에 대한 평가 어떤가? 보수주의라는 것과 개혁가라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자 시대로 보면 그래도 진보적 색채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주대 예약 문화에서 여기 보면은 친친존존 있잖아요. 이 친친이라는 것은 친족, 가족이에요. 이렇게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친애하고, 존존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제 존귀하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가 훌륭하지 못한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공자가 이렇게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친친존존 전통적으로 나왔던 이런 부분,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군자답다라는 거, 인간다움을 표현할 때 인간이 신분이나 이렇게 높은 거, 혈연적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군자다운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다움에 대한 문제인데, 군자답다라는 게 뭔가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친애하는 관계, 존중받는, 존경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군자답지 못하다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공자의 입장도 그냥 어떤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온건한 개혁가다라고 했는데 대충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어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전제자가 이렇게 직접 쓴 건데, 여기 하나 이제 고려해 볼 거는 뭐냐면, 이게 루이스의 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문헌을 읽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이 스승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그 선생님이 살아 계시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말로도 배우고 글로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던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선생을 대신해서 권위를 세우게 되는 것은 글이에요. 문헌입니다. 그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공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배우지만 상식적으로도 그러죠.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 나쁜 거 싹 빼버리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문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절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 글을 지금 인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헌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 관련된 책들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이제 기본 철학이 뭔가, 우리 책에 이제 87쪽에 보시면 천 또는 천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신희생을 배척했다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뭐 크릴의 글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나 순장 풍습도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도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 이제 글들 보면 옛날에는 이제 살아있는 재물을 하늘에 바치면서 뭐 신의 뜻을 또는 뭐 천이라고 해도 좋고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뭐 성경에도 뭐 아브라함이었나요? 자식을 이렇게 하느님한테 제물로 바쳐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제물 희생을 못하게 하고 그런 글들 나오는데 그거는 동서양에 이제 전통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맹자의 말 자체도 그냥 그 공자가 그 순장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었는가 그런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여기 우리 교재에 88쪽이라고 되어 있는 얘기 글 나와 있잖아요. 자연천과 주제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연천, 자연지천과 주제지천이라고 했어요. 자연은 그냥 그렇게 있는 하늘이에요. 이거는 주로 이제 도가에서 보여주는 세계고 주제한다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육아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88쪽에서 이제 천관념, 하늘의 관념에 공헌했다 이런 글들이 자연지천. 근데 이제 자연지천 여기는 그냥 뭐 영어 스카이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움직이는 힘, 주제지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지천은 도가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세계가 그런 모습이고, 여기 스카이하고 뭐 상관없지만, 주제지천은 이제 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공자 자신이 이렇게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의지가 있는 그런 천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논어의 이렇게 기록들 천명 이렇게 신비한 힘 쉬지 않고 존재하는 어떤 생명력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대충 그런 의미예요. 공자 하늘은 여기 종교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설령 공자가 얘기하는 천이 종교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공자는 인간 자신의 어떤 주체적 역량 그걸 매우 강조했어요.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뭡니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뭐 숨을 곳이 없다, 뭐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러지만 때로 자기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 뭐예요? 하늘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늘이 나에게 주대 예약 문화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전수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어찌 환태 저런 녀석이 나를 갖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종교적인 것들.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 성격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도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종교가 굉장히